새로운 보고서가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합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를 허가한 정보에 따르면 한 아랍 국가가 다른 아랍 국가에게 먼저 이스라엘과 합의에 서명한 뒤 만약 지역 균형이 바뀌면 유대 국가의 전쟁을 일으키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국가의 이름은 아직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이 모두 새로운 방위 동맹을 구축하고 있고 이집트도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지역 정세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아리엘 씨, 공개가 허용된 내용에 대해 우리가 더 알고 있는 세부 사항은 무엇이고 이 보도된 대화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니콜 씨,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이 조언을 받은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해온 국가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화의 범위를 넓히는 구상에 대해 매우 중대하고 현실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모든 이웃 국가들과 이웃 국가들의 이웃들과 그리고 제3의 고리에 있는 국가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지난 3년간의 사건들 이후로 매우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반드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를 의도나 추정되는 의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평화협상이나 심지어 안보협상에 참여할 때 정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주변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재자든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자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이것은 매우 타당한 주장이나 우려라는 점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타키아라고 불리는, 즉 적을 안심시키면서 재정비하고 재구성하고 군대를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평화 또는 안보 회담을 하도록 촉구하는 모든 파트너들도 이 사실을 매우 인식해야 합니다. 네, 루시. 아브라함 협정 의회 코커스를 통해 하신 활동을 생각하면 분명히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기 전부터 이런 논의에 참여해 오셨잖아요. 그때도 이런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나요? 아니면 중동의 변화하는 환경 때문에 새롭게 나온 안보 아이디어인가요? 저는 우리가 안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교적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근원은 꾸란에 있어요. 사실 그것은 무함마드 예언자와 그가 맺은 협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 협정은 후다이비아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협정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민족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거나 무슬림이 되도록 설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10년, 즉 10년간의 협정을 맺었어요. 하지만 그는 2년 후에 자신의 세력을 재정비하고 강화한 뒤 그 협정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카이바르에서 남성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아이들은 그 밖의 방식으로 잡혀갔다는 아주 큰 학살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카이바르는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선언이나 집회에서 자주 언급돼요. 이슬람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요. 어떤 이들은 그 의미조차 모를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수년, 아니 1400년 동안 존재해온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그것을 고려해야 해요. 현재의 적과 협정을 맺는 것이 완전한 정상화와 풍요로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요. 평화로운 관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전쟁을 위한 잠재적인 재결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실 정치이고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주변 환경에서는 더욱 그래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와의 협정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특징 지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전과 리더십으로 특징 지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나라들 모두에게서 정말 뛰어난 제스처였어요. 주고받는 관계 측면에서 안보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등 여러 면에서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에 깊이 뿌리 내린 개념이 있어요. 아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듣기에 좋거나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진실된 개념이에요.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이웃 국가들과 미래의 다양한 협정과 파트너십을 맺으려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요? 우선 이집트와는 40년이 넘는 협정이 있고 전략적 동맹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이것을 전쟁의 부재라고 부르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상화는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따뜻한 평화는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1억 2천만 명의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강하게 선동되고 세뇌되는 엄청난 양의 선전과 선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해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강인함을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물론 항상 따뜻한 관계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동시에 눈을 뜨고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재결집하려는 훨씬 더 강한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척하고 어쩌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까지도요. 이스라엘을 일종의 슬라롬으로 유인한 다음에요. 그리고 그건 더 복잡해요. 네. 새로운 개념이죠. 분명히 언급하실 거예요. 자, 그동안 저는 가자 지구에서 나온 몇 가지 소식에 주목하고 싶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지원한 15개 조항의 무장 해제 계획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이유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장 해제를 단계적인 이스라엘 철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위원회의 고위 대표인 니콜라이 미라데노프는 이 과정은 신뢰에 기반하지 않고 각 단계가 완전히 검증된 상태에서 구역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엘, 네타냐후는 공개적으로 그 계획을 거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라데노프는 이스라엘 대중을 설득하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양측 모두 거의 같은 입장에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건가요? 공개적으로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만 그 이면에서는 휴전과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니콜, 이 계획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정치적 포장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블라데노프가 채널 12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이 로드맵이 평화위원회, 미국, 그리고 하마스 간의 합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향을 밝히는 성명에 가깝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 로드맵을 거부한다고 말할 때 로드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드맵의 내용은 꽤 모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10개월 동안 동의하지 않다가 결국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드맵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드맵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와 연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의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렇게 매우 모호하게 남겨두어서 하마스가 두 과정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 이전에 이미 해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보도와는 달리 매우 명확한 순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하마스의 완전하고 검증된 무장 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단계적 철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후자의 성명에 대해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거부한다는 발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드맵의 본문을 거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나중에 평화위원회에서 명확히 했으며 이스라엘은 로드맵의 당사자조차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 평화위원회와 그 고위 대표가 모든 단계와 모든 플랫폼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하고 검증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합의는 무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무라데노프의 이번 인터뷰에서 제 관심을 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RPG나 칼라시니코프 같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하마스의 무기를 양적으로 평가하거나 해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터널에 관해서는 물라데노프는 그것이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를 해체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10년 동안 철수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위원회가 제시하는 것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발언과는 달리 로드맵을 비판하면서도 계속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합니다.